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질문이죠. 아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왜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못하는 걸까? 군사력만 딱 놓고 보면 사실 답은 너무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오늘 그 복잡한 속사정을 제가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이런 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 근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이지? 맞습니다. 수십 년째 계속되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뒤에는요, 단순하게 힘의 논리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선제 타격을 망설이는 현실적인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가까운 우리 서울. 두 번째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옆 동네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설령 전쟁에서 이겨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당 못할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즉각적이고 또 가장 가슴 아픈 문제일 수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위치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재구성한 건데요. 정말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우리는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너무나도 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5km. 이게 뭐냐면요, 서울 가장 북쪽에서 비무장지대 DMZ까지의 최단 거리입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거리가 바로 이 모든 딜레마의 시작점인 겁니다. 서울이 그냥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고요. 또 수많은 외국 대사관,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당연히 미국 시민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바로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아주 무거운 촉수인 셈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남한과 북한 양쪽 군사력의 70% 이상이 바로 이 휴전선 근처에 빼곡하게 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불꽃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화약고가 쌓여있는 격이죠. 이러니 미국이 아무리 우리는 정밀타격만 할 거야 라고 외쳐도 북한이 보복을 시작하는 그 순간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한반도 안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머릿속에 넣고 계산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변수들,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보입니다. 한미동맹은 아시다시피 자동 개입이에요.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쪽도 바로 돕는 거죠. 그런데 북중동맹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먼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중국이 개입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만약 미국이 선제 타격을 감행하는 순간 중국한테 자, 이제 들어오세요 하고 합법적인 군사 개입 명분을 그냥 떠먹여주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중국이랑 러시아가 직접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해도요, 전쟁을 훨씬 더 골치 아프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뒤에서 몰래 무기나 군수품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요, 레이더 정보 같은 핵심 정보를 북한에 넘겨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딱 행사해서 미국의 모든 계획에 제동을 걸 수도 있고요. 심지어 미국이 한반도에 정신 팔려있는 틈을 타서 대만이나 동유럽 같은 다른 곳에서 일부러 긴장을 높여서 미국의 발을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머리 아픈 고민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그 전쟁이 끝난 뒤를 감당하는 건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정말 뼈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전쟁 자체는 비교적 쉽게 이겼을지 몰라도 그 뒤에 이어진 건 수십 년간의 혼란, 천문학적인 비용, 그리고 너무나 많은 희생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평화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이 값비싼 교훈이
지금 미국의 전략을 짜는데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약 3만 5천 명. 이게 이라크 전쟁 하나에서만 발생한 미군의 사상자 숫자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의 미국이 왜 그렇게 대규모 지상군을 보내는 걸 꺼리는지 그 뼈아픈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겼다고 쳐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그 순간부터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시작됩니다. 일단 파괴된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들 다 재건해야 하죠. 거기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돈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중국, 러시아랑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벌여야 할 그 복잡한 외교전은 또 어떻고요? 전 세계 경제가 받을 충격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대 미군의 전략이 바뀐 거예요. 되도록이면 공군력이나 소수의 정예 특수부대를 활용하는 쪽을 선호하게 된 거죠. 하지만 북한 같은 나라를 전쟁 후에 안정시키려면 결국에는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그런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또다시 질 마음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못하는 건 힘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선제 공격이라는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그 엄청난 위험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라고 봐야겠죠. 다시 한번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서울이 입게 될 즉각적이고 끔찍한 재앙.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셋째, 이겨도 끝이 아닌 기나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부담감. 이 세 가지가 바로 미국을 멈춰 세우는 거대한 벽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교착 상태가 어쩌면 미국의 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파국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인내의 증거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